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희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뉴스 전에 나오는 음악 좋다고 하시는 분들 네네. 계셔서 PD님 그 음악 제목 나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PD님께서 그 음악 제목을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진짜 많은 사상자가 났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우리 류종훈 기자가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아침 뉴스 때도 이제 권순우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뭐 급발진 관련해서 좀 취재를 예전부터 많이 했다 보니까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건은 어제 이제 밤이죠. 어젯밤 9시 27분쯤에 이제 68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A모 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구형 G80 차량이 네. 이제 출발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을 치고 갔고, 그리고 이제 BMW랑 소나타 차량을 치고 나서 총 이제 9명의 사망자, 그리고 이제 3명의 부상자, 그리고 이제 또 2명의 이제 또 그 차량에 타고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부상자들이 이렇게 네. 나타나게 됐는데 총 15명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6분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3명이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운전자께서는 뭐 현재 급발진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차량은 지금 이제 국가수로 이송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검사를 하는 부분은 이제 EDR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EDR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실제로 지금 브레이크가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또 살펴볼 거고요. EDR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근 지역에 있었던 CCTV, 그리고 네. 이제 블랙박스, 또 이제 여러 지금 목격자들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경찰 수사까지 이제 함께 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어쨌든 제네시스 차량이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고 하니까 네.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정보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수에 좀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때 인볼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준비한 지금 뉴스원에서 이제 좀 정리를 잘 해놓은 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프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웨스틴 조선 호텔 쪽에서 차량이 출발을 했고요. 그 호텔에서 시청역으로 가는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일방통행이에요. 맞아요. 시청역에서 웨스틴 호텔로 이제 원래 가는 길인데 지금 역주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지금 차량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연속으로 치고 갔고 이제 차로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여러 의견이 지금 되게 분분한 상황인데, 여기서 좀 전문가들 말로는 어쨌든 지금 되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멈출 때 보통 급발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가드레일 이런데 박으면서 멈추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 앞에서 알아서 스르륵 멈추게 되는 장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관련된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지금 뭐 직접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몇몇 전문가들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말을 좀 많이들 조심히 하고 계십니다. 워낙 지금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네. 기존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랑 뭐 동승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치는 경우에서 그쳐였던 게 많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고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이번에 9분이나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급발진 이제 추정 사고랑은 조금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 운전자 A씨죠.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뭐 바로 입건을 잘 하진 않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산 소재의 버스 회사에 소속된 뭐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하시고요. 이제 40년 경력의 운전 경력을 가졌고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급발진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금 이제 목격자라든지 뭐 증거자료들이 지금 점점 모이면서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아일보 쪽에서 입수한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이제 해당 G80 차량은 2018년 5월에 제조돼서 올 5월 8일까지 총 66,183km를 주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발진 관련해서 센서 진단을 진행을 한 그 검사에서도 적합하고 양호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좀 급발진 가능성이 많이 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지금 이제 운전 부주의에 대한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참 그게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럼 고령 운전자분들의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또 여론이 생기면 네.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 아픈 측면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컨대 저희 네. 아버지의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운전을 좀 스스로 안 하고 계시긴 한데 네. 굳이 이제 먼 곳을 가시려고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물론 이제 사고 난 게 굉장히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이로 딱 잘라서 그러면 60세 이상부터는 뭐 아니면 65세 이상부터는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강제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좀 유도책을 많이들 내놓고 네.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지급하고 있고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지금 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 현실성이 없는 지금 네.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지금 이런 택시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통해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의 이제 교통사고 문제가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총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급발진이 아니냐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또 이제 왜 급발진은 60세,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한테서만 발생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꼭 연관성을 연결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급발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급발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나눠서 밟지 마시고 차가 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 한 번에 부실 듯이 밟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발을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인지 엑셀레이터인지 사실 급할 때는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발을 한번 떼보세요. 발을 떼보고 차량 속도가 줄면은 지금까지 밟고 있었던 게 엑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한번 뗐다가 양발로 한번 밟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급하니까 이제 차량이 막 가다 보니까 시동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자식 시동 말고 예전에 이제 그 열쇠로 돌리는 네, 그런 이제 시동을 걸었던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뽑아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차가 안 멈출 수가 있거든요. 작동이 아니라 제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요즘 스마트키 이제 버튼형으로 지금 시동을 거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동 버튼을 한 10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량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차가 서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건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을 컷을 시켜주고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이제 좀 외우시면서 외우법이 있다. 네, 이렇게 좀 급한 상황일 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 지금 사진을 좀 하나 띄워주시면은 네. 이제 추모 행렬들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고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들 전 국민이 되게 좀 당황해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요. 급발진 관련해 지금 뭐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무조건 이게 노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잘못이냐라고만도 지금 보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발진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인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번 이제 2심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BMW 차량이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서대전 IC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 운전자와 동승자 이제 부부가 바로 사망 직사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망자의 사위가 변호사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1심에선 졌는데 2심에서는 BMW 쪽에서 이제 이 사고에 대한 이제 차량의 결함을 직접 발견해라. 이게 네. 뭐냐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거를 니들이 직접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2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3심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 건 아직은 없지만 네. 2심에서 지금 이제 현재 승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 많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외워보시고 그렇게 한번 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고가 누구한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걸 좀 예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네, 시동 버튼을 10초간 누르고 있으면 강제로 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차량들 같은 키를 뽑게 되면은 제어 장치 자체가 이제 작동을 안 하면서 네. 제어가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요즘 이제 버튼식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급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안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왔던 설명은 뭐였었냐면 네. 만약에 급발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앞차라든지 그 장애물들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장애물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일단 네. 막아라. 뭔가 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왜냐하면 급가속을 통해서 속도가 급격하게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은 네. 자신도 크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받치는 부분도 상처를 입지만 급가속이 돼서 속도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바로 박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그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 멈출 수가 있다는 설명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괜찮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피해를 가장 빨리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가 좀 더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신주라든지 나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로 앞차라든지. 네, 앞차를 박는 건 좀 그렇겠는데 근데 그게 제일 예를 들어서 5m면은 그게 제일 그래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내는 한이 있어도 네. 죽지 말아야죠. 이제 다치지 말아야죠. 박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네, 그게 지금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10초 말씀을 하시는데 제조사마다 이제 꺼지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차는 이제 3초, 어떤 차는 5초, 어떤 제조사는 또 10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꺼질 때까지 계속 누르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최대 네. 1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제가 어제 권순우 기자가 지난 6월 수출 품목들의 뭐 국가별 현황, 그다음에 품목별 현황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네. 이제 우리가 수출 현황을 볼 때는 일단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국지가 큰 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네.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품목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출 품목 가운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 추이를 준비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와, 참 대단합니다. 사실 OLED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은 이 OLED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에 있는 그 품목들이 잘 팔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컨대 이제 애플의 뭐 아이패드가 잘 팔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OLED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그 BMW, 페라리 뭐 그리고 아우디 이런 곳들에 들어가니까 네. 전방 산업의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 이 OLED가 잘 팔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애플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OLED가 실제로 많이 수출될지도 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뭐 일단 작년에 워낙 안 좋기도 했었으니까 이게 그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5월에도 11%, 6월에도 30% 이렇게 OLED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이패드에 탑재될 예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가운데 이제 그 물량, 그러니까 조립하기 위해서 애플이 주문 물량을 넣었던 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SD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SSD가 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실제로 수치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3월에 29%, 그리고 4월에 100%, 5월에 60%, 6월에 80%, 5월에 60%, 6월에 80%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SSD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물량 때문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HDD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저도 듣고 진짜요? 깜짝, 대부분이 HDD인데 네. 대부분이 와 진짜 데이터 센터 HD 들어간다고요? 우리도 안 쓰는데? 그러게요. 그게 가격 격차가 거의 SSD랑 20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여전히 가성비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HDD가 나은데, 네네. 작년에 낸드 가격이 너무나도 급격히 빠졌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격차가 거의 한 10배 가량으로 낮아졌는데,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SSD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가격 격차가 한 10배 가까이로 좀 많이 줄어들고 나니까 SSD를 사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SSD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소비재 수출입니다. 소비재 수출. 지금 먹고 바르는 이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 다시 함께 보여주세요. 그 5대 유망 소비재 1위가 바로 농수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증가 폭도 적지 않습니다. 물량이 크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김, 라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게 2위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그 증가율도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100만, 1000만, 억, 7억 달러, 100만, 1000만, 억, 9억 달러. 월별로 이 정도씩 되니까 이거 잘하면 이제 화장품도 거의 뭐 11조 원, 2021년이 가장 큰 수출 기록이었었는데 그거를 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은 패션, 의류 있지만 그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 생활 유아용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도 있고요. 자, 어쨌든 1, 2위는 농수산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 이건데, 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OLED, SSD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재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간재 성격이 아니라 중간재죠. 근데 이 중간재라고 하는 거는 전방 산업에서 주문을 잘 할 때에는 늘어났다가, 전방 산업에서 주문을 안 하면, 뭐 예컨대 애플이라든지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문을 안 하면 확 고꾸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간재 수출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간재를 받아갔던 국가는 중국이었었고. 중국 많이 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었냐면, 중국 경기가 이제 전방재죠. 중국 경기가 고꾸라지니까 우리도 같이 고꾸라지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고, 네. 물론 지금까지 한 지난 15년, 20년간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 살아왔으니까 좋았는데, 이게 꺾이게 됐을 지금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우리의 어떤 퀘스천 마크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수출 품목 가운데 농수산식품, 화장품 이런 거,
네. 우리가 먹고 바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 트렌드가 잡히면 잘 꺾이지 않거든요. 그쵸, 쭉 가죠 보통. 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꺾이지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중간재가 꺾이게 됐을 때 이런 소비재 품목들이 하방을 받쳐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재와 소비재가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서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간재의 어떤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분명 지금 OLED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거 지금은 좋겠죠. 근데 언젠간 얘네도 주문이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 방어해 줄 거 뭐냐? 소비재. 아,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그 수출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수출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소비재 수출이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소비재 수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미국 주식에 투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보시면서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기술 기업들, 뭐 빅테크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보시겠지만 진짜 찐 부자들이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 투자하거든요. 아, 그래요? 안 죽습니다. 하긴 코스트코는 계속 좋았던 것 같네요, 진짜. 진짜 웬만하면 이게 꺾이질 않습니다. 맞아요. 요즘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마트 장사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투자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어제 잠깐 이야기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JKL 파트너스에서 이번에 이제 소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바뀌게 됐거든요. 네. 한번 제가 이번에 그 지분 구조 바뀐 거 좀 띄워주시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티웨이 홀딩스 예림당 이제 합쳐서 29.74%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W 밸류업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JKL 파트너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2대 주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그 소노 인터내셔널이죠. 소노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기존의 JW 밸류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14.9%를 이제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들여서 사왔고요. 총 이제 네. 사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각 단가가 3,290원이라고 합니다. 총 이제 구입한 그 매수한 이제 주식 수가 3,209만 1,467주고요. 이렇게 되면서 소노 인터내셔널이 2대 주주로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티웨이 항공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11% 넘게 올랐고요. 네. 오늘도 지금 1.1%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 10% 돌파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시 왜냐하면 매각 단가가 3,290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각 단가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지금 심리였죠. 그러면서 막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2,755원으로 1.10% 오른 걸로 지금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노에서 산 가격은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8% 이상 높은 가격에 산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밸류를 높게 쳐준 건데, 지금 전체 밸류 자체를 한 7천억 원 정도로 쳐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소노 인터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번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치가 좀 재평가를 받느냐? 그러게요. 뭐냐 하면은 대명 리조트 아시죠? 네. 대명 리조트가 이제 소노 대명 회사 거고, 소노 펠리체 요 맞습니다. 같은 곳입니까? 네. 거기를 이제 전체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소노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노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 전이죠. 4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한진 그룹이 가지고 있던 와이키키 호텔을 네. 이제 인수했던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 이제 향후 소노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제 단순히 그냥 항공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조트 사업, 또 관광 사업까지 외에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를 좀 새롭게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JKL 파트너스 쪽에서는 전체 지분 자체를 지금 모두 보유하고 있던 전체 지분 자체를 처분할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전망이 실행? 지금 나오고 있고. 전망입니까? 네,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이 약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예림당과 티웨이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일대 주주 위치 자체도 어쩌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소노 쪽에서는 9월까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티웨이 항공 자체가 기존의 LCC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유럽 노선 4개를 가지고 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는 LCC를 넘어서 이제 FSC 그러니까 이제 풀 캐리어 서비스 항공사로서 이제 거듭나려고 하는 게 지금 점점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현재 스카이팀 소속이기 그쵸. 때문에요. 그러면 그 이제 빈자리를 두고서 이제 이 티웨이 항공과 그리고 에어프리미아 쪽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노선이라든지 항공기 대수라든지 이런 이제 기준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네. 또 하나는 안전 기준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13일에서 17일 사이에 5편의 항공기가 제 시간에 출발을 못했고요. 연착 사태 있었죠? 그렇죠. 네. 또 이제 6월 13일에 이제 인천발 오사카행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비행기 약간 뭐 교체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당 기체 교체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서 이거는 사실 항공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티웨이 항공이 그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2,677명, 아시아나항공이 1,302명, 제주항공이 462명의 지금 정비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3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유럽 노선을 이렇게 이어받게 되면은 티웨이 항공 쪽에서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유럽 노선에 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 친환경 항공유라고 하죠. 이제 네. SAF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늘려야 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왜 하필 유럽 노선 취항하자마자 이렇게 지연 연착 소식들이 많이 들리나 했는데 네. 확실히 그 정비 인력이라는 그 인프라가 있어야 네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상태이긴 하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잭팟 뉴스 하나 터진 거 보셨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네.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 그러니까 단일 수주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 드릴 텐데 일단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면은 작년에 전체 수주 금액이 한 3조 5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의 수주가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올해만 누적된 수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누적된 수주 물량을 보면은 거의 2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3조 5천억 원 했는데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 2조 5천억 원 했다.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기업의 이름은 네. 사실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수주를 뭐 1조 4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뭐 조선사의 수주라든지 이런 곳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이 금액을 계속 나눠서 분할을 해서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데 저는 사실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2024년 1분기 기준 그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분기보고서죠. 분기보고서상으로 누적 수주 금액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게 100만, 1000만, 억, 10억, 59억 달러죠. 그러니까 거의 6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1,380원 정도를 계산을 하면은 네. 거의 8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누적 수주 잔고가 8조 5천억 원 수준이 나오고 그게 최소 구매 물량 기준이에요. 네. 사실 이게 왜 최소 구매 물량이 있고 그 다른 숫자가 있냐면 주문을 할 때 제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어치를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약품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주문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저희가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보다 약이 많이 팔렸네요. 조금 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정정고시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보면은. 네. 계속 정정고시가 올라오면서 우리 원래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더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구매 물량이 있는데 최소 구매 물량이 거의 한 8조 5천억 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1조 4천억 원 합치면 거의 10조 원이죠. 10조 되네요, 진짜. 누적 수주 잔고가 10조 원인데 물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적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면 거의 3년치에 달하는 수주 물량이 지금 최소 기준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잘 느껴질 수 있게 네. 보여드릴까 고민하면서 이 숫자들을 좀 갖고 오게 된 거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탑 그 20개 제약사 가운데 16개 제약사랑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사실 지금 글로벌 CDMO 기업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기업은 스위스 론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바이오신스, 그 다음에 미국의 캐털런트, 그 다음에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가지 기업 정도만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앞으로 수주 안 하겠죠. 그쵸. 특히 이제 서방 동맹국들은 수주 안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위고비 생산 그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 캐털런트의 생산 시설 3곳을 22조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2월에. 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바이오 의약품들 계속 생산은 많이 늘려가야 되는데 그럼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들이 한국 기업이 되게 많아지게 되니까 캐파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의 CDMO의 어떤 기회의 장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오 쪽 좀 좋은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가도 살짝 움직이고 있고, 네.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대량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량 수주에 처음으로 성공한 이제 상대는 이제 르노입니다. 프랑스 르노 본사고요. 원래 LFP 이거 ESS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쵸. 이제 작년에 이제 ESS용 LFP를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 올해는 이제 차량용 LFP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어떠한 기술이 들어갔냐 하면은 셀2팩이라고 하죠. 아. 보통 배터리는 이제 셀을 팩을 모듈로 셀을 모듈로 만들고요. 모듈을 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이제 셀2팩 같은 경우에는 모듈 단계를 이제 그 건너뛰고 바로 셀을 모듈에 그 팩에 이렇게 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어떤 형식의 지금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좀 설명이 쉬울 텐데 네, 차량 이제 보여주시죠. 플랫폼처럼 이렇게 밑에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 지금 바로 이 파우치를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림이 약간 좀 장난 같은데 이번 인터 배터리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직접 보여줬던 그 이제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이제 공급 규모는 이제 39기가와트시라고 하고요. 약 전기차 59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이거를 생산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자동 완성차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가 됩니다. 근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속 이제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LG 화학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LG 배터리를 탑재를 했던 전기차들을 많이 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 LFP 배터리 자체를 이제 그 LG 엔솔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LG 엔솔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LFP를 유럽을 뚫으면서 굉장히 네. 좀 큰 의미를 가졌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유럽에 있는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의 CATL이 다 가져왔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벤츠 그리고 이제 볼보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CATL에 이제 LFP 배터리를 받기로 했는데 LG가 이번에 뚫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CATL과 유럽에서도 경쟁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안 그래도 댓글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르노 코리아가 네. 문제인 거고, 그쵸? 아 이게 르노 코리아가 문제인 거고, 네. 이거는 르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이제 한국 계열사가 아니라 한국 법인이 됐죠. 네네. 한국 법인이 됐고, 이번에 그 지금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회사 차원에서 일하기보다는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그렇죠. 일이었고요. 시스템적으로 조직이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르노 코리아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인볼브 돼 있고, 이거를 뭐 계획적으로 했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고. 근데 요거랑은 좀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 차량은 지금 이제 이번 부산 모터쇼,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선보였던 차량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차량이고 네. 거기는 다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손 모양이 사실 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네. 손 모양이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 손 모양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유럽에서 판매할 거고. 네. 어. 이거 뭐 전 세계 다 들어가긴 하겠죠. 네네. 이제. 그리고 지금 뭐 홍보팀장 페미가 나면 해버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네. 홍보팀장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브랜드 담당자 직원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네 약간 좀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징계를 한 상황이고 이제 르노 코리아 자체적으로도 지금 방안을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나중에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좀 일단은 그 손 모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랑 꼴리옵스라고 하는 차량을 네. 조만간 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딱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비가 오니까요. 이제 또 앞으로 비가 꽤 많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